자, 우리 앞에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지표, 그리고 실제 그 자료를 써서 세계 각 나라 간의, 지역 간의 경제 수준이나 성장 속도 다 다르다. 뭐 이런 것을 한번 감 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왜 차이가 생기는지는 아마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계하고 있을 거라는 거고, 그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 뒤에서 살펴보게 될 지역의 어떤 성장 이론이나 지역 경제 발전 전략 같은 거 이해할 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번 시간에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간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 요인으로 뭐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경제가 운영되는 기본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뭐 자본가와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이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고 이 경제 횡인을 주도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 자원, 노동력, 설비,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원을 사오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계를 들여놓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투자죠. 투자를 하고 물건을 내지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조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제조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1900 우리 20세기 초반에 저 중반 뭐 이 정도까지 해서는 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생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심사였고 소위 이제 포도주의적인 어떤 생산 방식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유효하게 작동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1970년대 이후로는 소위 이제 포스트푸드주의적인 어떤 유연한 생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갔긴 했습니다만 이건 뭐 산업마다 사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나름의 어떤 최적화된 제조 방법을 써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 소비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지역 안에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바깥에 수출을 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 수출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갈 때 수출이라고 하지만 지역 안에서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때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 생산된 걸 지역 바깥으로 소비가 잘 되게 하면 좋겠죠. 어, 보통 우리 생산자하고 판매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생산자와 판매자가 전혀 다른 주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들이 만든 상품을 쭉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를 담당을 하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 판매업자들이 봤을 때는 상품을 지역 안에서 조달받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 바깥에서 소위 이제 수입을 해와서 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고 소비가 일어나고 나면 수익이 생길 거고 그 수익은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돌아가겠죠. 자본가가 가지는 걸 보통 우리 이윤이라고 합니다만, 어, 자, 이 소득이 조금 여유가 있게 발생했다면 아마 재투자를 할 거고, 보통 이제 재투자가 될 때는 그 직전 투자보다는 계속 더 늘려가는 거죠. 이게 노동자도 더 뽑고, 이 설비도 계속 늘려가면서 공장도 더 짓고 하면서 계속 이 투자의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재투자가 되고 나면 다시 똑같은 과정을 아마 밟을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또 한 순환이 있을 거고, 이런 형태의 어떤 순환적인 흐름으로 우리 경제가 운영이 됩니다. 발전하는 지역은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에서 다 뭔가 성공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모두가 다 완벽하게 다 좋지는 못하더라도 다수의 어떤 과정들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뒤처지는 지역들은 뭔가 어느 지역에서 뭔가 어느 단계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자가 잘 안 되거나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거나 소비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뭐 이런 그래서 잘 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진 지역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 투자에서 재투자까지가 이게 이제 하나의 순환이죠. 순환적. 그다음에 작년에 투자된 것, 올해 투자된 것, 내년에 투자된 것 이게 각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바탕으로 다시 뭔가 이제 순환이 되고 내년에 또 만들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누적되죠. 자, 이런 걸 이제 순환적, 누적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잘 되는 시스템은 순환적, 누적적으로 더 발전합니다. 선순환하게 되고, 뭐 좀 어려운 말로 우리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반면에 잘 안 되는 지역은 그 반대로 순환적, 누적적이긴 하지만 그 반대로 악순환을 밟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했지만 좋은 성과를 못 냈다면 투자를 다음번에는 못 하거나 줄여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의 여파가 그 다음 해의 성과에 있어서 좋지 못한 또 결과로 이어지게 될 자, 이런 어떤 악순환, 부정적인 피드백에 빠지게 되면 이제 지역이 경제가 이제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지역 경제 발전 요인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산 요소입니다. 보통 우리 뭐 노동력, 자본, 뭐 자원 이런 걸 생산 요소라고 그러죠. 어, 생산할 때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이 이제 요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연 조건 및 상대적인 위치 특성이 이제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어, 하여튼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운송 수단이 좋아지면서 자원의 제약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기후, 지형. 기후 같은 경우는 아마 1차 산업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지형도 특히 1차 산업에서는 중요할 것이고 2차 산업, 뭐 3차 산업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이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얼마만큼 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 교통망이 발달하기에 얼마만큼 좋으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상대적인 위치 특성과 연관이 되겠죠. 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다른 장소, 다른 시설까지 얼마만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어, 얼마만큼 이렇게 좋은 게 긍정적인 요소가 가까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물리적인 어떤 직선 거리가 가깝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동력이 될 것이고요. 노동력은 수준이 좀 이렇게 나누어지죠. 미숙련, 반숙련, 숙련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숙련을 보통 고급 노동자라고도 하고요. 이 산업마다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갖고 있는 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일단은 노동력 자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똑같은 어떤 수준의 노동 수준이라면 비용은 저렴하면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기술이나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시대가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특히 1970년대 이후에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면서 기술이나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이렇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죠. 어, 우리 산업혁명이 사실 시작돼서 많은 국가들이 계속 이제 받아들여 왔긴 했습니다만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성공한 나라들도 있지만 사실 혁명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나라들도 있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과정은 이 기술의 혁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생산 과정이었죠.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혁신되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기술을 어쨌거나 저쨌거나 받아들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오늘날의 경제가 이제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기술, 지식, 특히 지식 기반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자본. 자본은 뭐 우리가 기업가들이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은행이나 투자회사나 뭐 등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본의 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아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이 지역 안에서 얼마만큼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회사 내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 멀리서 잘 모르는 지역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투자를 요청했을 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 회사를 찬찬히 뜯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역 안에 있는 회사라면 다양한 경로로 그 지역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 평판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쉽게 다양한 경로로 얻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투자 결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하여튼 좋은 결과들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여전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생산 요소, 마지막은 아마 인프라가 되겠죠. 우리 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에너지,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거,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거. 자, 이 정도가 아마 생산 요소에서 쭉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에, 이 요소들은 유형을 좀 그룹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길 포터라고 우리 경제지리학을 할 때 다이아몬드 모형 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이 요소를 기초적인 요소와 고급적인 요소로 나누었고 고급적인 요소는 특히 오늘날 능동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고급 노동력, 지식, 기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프라 중에는 디지털 통신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적인 요소고 오늘날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자원이나 뭐 반숙력 노동자, 소위 이제 그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산업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급 요소를 잘 갖추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자원이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아마 않을 거고 오히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창출하는데 노동력의 양과 질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교육열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경제가 사실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 고급 요소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그런 어떤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입니다. 수요는 역시 두 가지 측면인데 수요의 크기,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소비자가 크면 좋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포터 같은 사람은 이 수요의 속성도 중요하다.
이 생산자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혁신을 계속 창출하게끔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까다로운 소비자가 지역에 많을수록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못지않게 요즘은 이 소비자, 수요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산업의 구성. 한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산업의 구성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이제 연관 산업입니다. 서로 상호 도움이 되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관 산업이 잘 갖춰져 있을 때 그 지역의 경제가 잘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는 산업의 구성이 어느 한 산업에 특화할 거냐 아니면 다양하게 구성할 거냐. 사실 이건 좀 서로서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약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특화를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집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절에는 수요가 뭐 많아서 잘 돌아갈 때는 빨리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가 후퇴하거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겠죠. 특정 뭐 예를 들면 조선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도시가 막 흔들리는 그런 우리 뉴스로 많이 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양성이라고 해서 뭐 모든 종류 산업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 서로 도움이 되는 연관된 산업들이 골고루 이렇게 좀 갖춰져 있을 때, 특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성이 있을 때. 자, 그런 의미로 특화할 거냐, 다양화할 거냐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봐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 주로 이제 정부, 공공이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정책, 제도는 뭐 법, 규범, 규약, 뭐 이런 것들이죠. 조금 소프트하게는 관행, 뭐까지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 신산업 입지론, 신산업 지구론 뭐 이런 거 할 때 제도주의 경제학, 신경제지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잠깐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경제제학 시간에. 어, 뭐 국가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 수준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정책 우리나라 국가로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죠. 아시아에서 성장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 지향 정책을 펼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거고요. 반면에 인도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입 대체 전략을 썼었는데 뭐 잘 되지는 못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수출 지향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갖게 됐죠. 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예를 들면 우리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 계속 성장해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뭐 비밀스럽게, 예, 뭔가 이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진 지역이 빨리 성장할지, 어, 뭐 그런 어떤 측면들이죠. 이런 자, 우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 포터는 다이아몬드 모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해서 제시를 했죠. 지금 생긴 게 뭐 동그라미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네모들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 모형이죠. 앞에서 봤던 요소들을 이렇게 뭐 재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소 조건이 이제 생산 요소고요. 수요는 수요고, 뭐 관련 및 지원 산업이라고 했던 게 이게 산업의 구성과 관련되는 측면일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포함은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구조, 경쟁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를 이제 포트 같은 사람은 별도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 각각의 팩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가 요소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뭐 따로 다이아몬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정부도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봤던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포토는 우연한 사건까지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연히 뭔가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 된 거죠.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거나 뭔가 뭐 우연히 새로운 기술을 뭐 만들어냈거나 하는 그런 우연한 어떤 사건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